네,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 99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22명, 합쳐서 121명입니다. 누적 확진은 22,176명이고요. 30일 만에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줄어든 건데, 교수님, 이런 상황 고무적이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감소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주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즉 어제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진단검사 수가 평일에 비해서 반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14일 이후로 99명 좀 아쉽기는 하지만 두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31명이라는 것이 지난달 13일 이후 최저입니다. 지난달 13일이 32명이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양성률도 많이 떨어져서 서울시에서의 양성률이 1.1%로 고무적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은 지역사회 경로를 알 수 없는 이 환자의 비율이 오히려 더 늘어서 23.4%나 된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었는데 사망이 어저께 3명 있었지만 네. 7명 줄어들어서 157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료체제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여전히 노인시설 또 방문 판매 관련해서 산발적인 감염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취약 지역도 지금 고령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원내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화된 2.5단계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이 강화된 2단계라는 것이 계속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속 가능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즉 우리 국민들의 그 민주적인 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산발적 집단 감염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질병관리부 방역 당국도 이제 훨씬 더 떨어져야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무집단 자체가 수도권이 더 많고 교통량 등을 볼 때 다른 지역으로의 그 조용한 전파 또는 감염 확산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고, 감염 경로의 불명 비율에 있어서도 이번 수도권 유행이 더 나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행의 정점에 이르는 시간도 이번 수도권 유행이 좀 더 깁니다. 다시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난 2월, 3월 대구, 경북에서 일어났던 대유행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지금 상황, 뭔가 그때는 잡혔지만 지금은 잡히지 않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빈틈이 있었다거나 이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2월, 3월 대구 신천지 대유행일 때는 절대적인 숫자는 909명, 2월 29일에 909명으로 높았지만 실제로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발생 상황이 훨씬 더 길고 아주 깊은 상황이 있거든요. 네. 인구가 2,500만 명이나 몰려있는 서울 수도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이 일단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방 감소되기가 어려워서 강화된 2단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소폭이 그다지 빠르지 않다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천지 때에는 신천지라는 목표가 있었고 대구 경북 지방이라는 이 지역적인 발생 특성이 있었는데 비해서 지금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발생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이 이번 달 말까지 갈 수 있고 추석에 또 더 증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2월, 3월 이때는 우리가 사실 방역 수칙도 그다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게 보이는 것이 그 시기에 있었던 바이러스하고 지금의 GH 바이러스하고는 전파력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마 이리그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감염 경로를 잘 모르겠는 환자 비율도
23.4%까지 치솟았습니다, 평론가님. 네, 이게 상황 관리가, 그러니까 2월, 3월 대구 경북 중심 1차 대유행 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권준욱 부본부장 같은 경우도 방금 보신 영상에서 대구 때보다 지금 수도권 상황 관리가 더 어려운 이유로 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들이 대구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지표를 보게 되면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확진자 중에서도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가게 되면서 비율로 보면 무려 23.4%. 그러니까 확진자 4명 중에 한 사람은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조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라 이 확진세를 좀 차단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증상 감염자나 이 감염 경로 불분명자들이 많다는 것 역시 지금 방역당국에서 이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섣불리 이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달 30일 시작됐죠. 수도권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오늘 오후에 이 2.5단계를 계속 연장을 할지 아니면 종료를 하고 다른 거리두기 2단계일지 2.3단계라고도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오늘 그 정부가 좀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뭐 어떤 통금이라고 하죠. 이런 걸 풀어주는 게 경제를 위해서 나은 건지 아니면 방역을 위해서 조금 더 조여서 가야 되는 건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방역만을 보면은 그렇게 길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선 길게 좀 이어가는 게 좋다는 길게라는 말씀이시죠? 의미는 이번 달 말뿐만 아니라 추석 지날 때까지는 이 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이 방역하고 경제하고 둘을 다 잡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주일이 지나면서 굉장한 피로감 또 여러 가지 저항감 같은 것들이 풍선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완화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인 방역, 자발적인 방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일단 어느 정도 완화를 하면서 또 이 2단계보다는 약간 높은 단계로 할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지금 상황이 안정적이 됐기 때문에 완화한다는 메시지를 줘서는 곤란한 것이거든요. 그런 사연을 줘서는 곤란하군요. 네, 그건 절대로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특히 이 추석이 지날 때까지는 완벽하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은 추석이 지나면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 올 겨울에는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특히 이번 추석 귀성이라든지 역귀성 또는 성묘 같은 것들을 좀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2.5단계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좀 고통을 호소했는데 그래서인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고민 끝에 어떤 제3의 방법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와요. 네, 지금 정부가 2.5단계에서 한 번에 2단계로 거리두기를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2.5단계와 2단계의 중간인 이른바 2.3단계라는 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있더라고요. 제가 네. 아까 썼는데 2.3단계 좀 약간 생소하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완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제과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 매장 내에서 취식이 불가능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정상화시켜준다던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식당에 한해서는 현재는 9시까지만 이제 야간 영업이 제한되어 있는데 9시 이후에도 야간 영업을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이 QR코드 입력이라던가 방문자 수기 작성 그리고 태일분간 거리두기 간격 지키기 등의 방역 지침을 정말 꼼꼼하게 검사하겠다는 그런 제3의 방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나오는 수치만으로는 안전할 단계가 아니라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3의 방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조금 더 2.5단계를 유지할지는 오후에 발표될 정부의 입장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연장이 될지 아니면 종료가 될지 제3의 방안이 나올지는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니까 저희 채널A 뉴스 채널 계속 봐주시면서 속보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부는 이 추석 연휴가 다가옴으로써 좀 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연휴 기간만큼은 집에서 좀 머물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추석만큼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지만 이번 추석은 멀리서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효도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보다 가족을 위하는 명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방역 입장에서 보자면 교수님, 이 추석 당연히 뭐 가족들 모이는 거 좋습니다만 방역 입장에서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저희 정부의 저런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에 1월 20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왔는데 지금 한 8개월 다 되지 않습니까? 항상 1주간, 2주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지금부터 2주일 동안 이번 달 말까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온 국민들의 또 이번 겨울, 내년 봄까지의 여러 가지 생활이 달려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즉 지금 완화한다 할지라도 아마 감소는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말까지는. 하지만 이것이 감소 추세가 100명 이하로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추석 때 전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추석을 잘 세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100명 이하, 뭐 적어도 50명 선까지만 잘 유지가 된다면은 올 가을 겨울 이 호흡기 질병이 유행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것이 100명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의료체제도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고 또 방역 면에 있어서도 동선을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하던 이런 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추석을 얼마나 잘 자제하면서 역기성하시지 않고 기성하시지 않으면서 잘 지내느냐가 앞으로의 우리의 방역 의료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지금 코로나19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이제 그 이후에 후폭풍들이 좀 있습니다. 뭐 누군 주고 누군 주냐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단란주점은 포함이 됐는데 콜라텍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제 업주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사이에 법적인 규정 차이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많은 국민분들도 고개를 가웃거리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유흥주점으로 분류된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대상에서도 전부 제외가 됐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려움은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구제책에서는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선별해서 어려운 업종,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가 기준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업종별 기준보다는 예. 매출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예를 들면 특수업종이나 일반 업종이라고 해도 매출이 계속해서 괜찮게 잘 나오는 곳이라면 오히려 유흥주점인데 매출이 줄어든 곳보다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필요성이 조금 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야만 이 7조가 넘는 거액의 추경액을 쓰고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일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보니까 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개인 택시 기사분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 택시 기사분들은 또 근로자라서 빠진다 이런 게 있는데 정부에서도 좀 더 기준을 세밀화해서 설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재난지원금으로 2만 원, 만 13세 이상의 이런 스마트폰, 폰을 쓰는 사람들에게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선심성 대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드러내고 실제로 국채 발행을 줄이거나 피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데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지만은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통신비 전 국민 대상이죠. 사실 만 13세 이상이라고 하니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나은지 야당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독감 차라리 전 국민에게 독감 예방 주사를 놓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백 교수님도 제가 그 말씀하시는 걸 들었지만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 접종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전문가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게 방역 차원에서도 낫지 않겠느냐는 야당의 주장이 있고요. 네. 문제는 이러한 추경안이나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야당에서만 반대하면 여당이 그냥 뚝심 있게 돌파하면 되는 정치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통신비 전국민 2만 원 지급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전 국민의 다수가 혜택을 보겠죠. 이 제안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건 좀 갸우뚱하다는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본인의 SNS에서 이런 방식보다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훨씬 낫다고 밝혔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그 예산 거의 1조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9천억이 넘는 예산을 차라리 무료 와이파이만 확대해 쓰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전 국민들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반론을 사실상 밝힌 셈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정치적으로 이게 네. 이낙연 대표가 제의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서 번복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만, 1조 가까운 예산을 쓰고도 여당 내부에서까지 내부 비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정책 추진은 앞으로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건 이제 내일 뭐 이제 국회에 올라가서 또 여야 의원들 서로 공방도 할 거고 얘기를 나눌 거고 하니까 거기서 좀 제대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색해진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후폭풍과 코로나19 국내 속보 상황 짚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